이렇게 되면 중국, 북한, 러시아, 한미일 3자 냉전 구도가 서로 형성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중국은 거기에 끼기가 싫은 거예요. 중국은 마음속에 그런 게 있겠죠. 정말 북한이 얘기하는 강성대국이 되고 네.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면 베이징 말을 들을까 과연. 눈치 싸움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오늘의 플러스, 이상기류가 포착된 북중관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근데 요즘 최근에요, 외신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의 유일한 외화벌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렇죠. 중국 내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에게 전원 본국으로 귀환해라, 이런 지시가 떨어졌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일단 이거 사실인지부터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 그런 통지가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사실은 북한의 이런 노동자들은 그 사실 유엔 안보리 제재 때문에 기한이 되면 이미 돌아갔어야 되는 건데 그 전에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하다가 유야무야 돼서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그 북한 외화벌이의 핵심인데 이걸 가라 그러는 거는 상당한 타격인데 실제로 어떻게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이제 작년 잘 아시다시피 그 보스토치니에서 9월 13일 날 푸틴과 김정은이 만났고 예. 또 올해 또 만났단 말이죠. 이런 그 전반적인 상황을 보니까 북러 간의 밀착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소시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가 협력을 하는 거는 사실 뭐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국제적 왕따 국가 두 나라가 만나는 건데 그렇네요. 지금 이제 밖에서는 뭐라고 보냐면 이렇게 되면 중국, 북한, 러시아 그다음에 뭐 한미일 3자 냉전 구도가 서로 형성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중국은 거기에 끼기가 싫은 거예요. 북한, 러시아 관계를 자기가 이끌고 가면 우선 중국 외교의 가장 핵심인 대미 관계가 어려워지고 예. 서방 관계가 어려워지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EU랑도 안 좋은데. 그러니까 자기가 나서서 이거를 끌고 갈 상황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는 거는 그 두 나라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밀착이 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예.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미국이나 서방 세계는 중국 책임론을 또 들고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한편으로는 견제하면서 그렇다고 북한을 자기네 영향력에서 또 완전히 떨어져 나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는 그런 단계고 일단 계속 이렇게 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노동자 교육이라든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또 있잖아요. 그 시진핑과 김정은이 네. 만나서 발자국 시작한 부분을 동판이 있었는데 그걸 덮어버렸고 그거는 시 주석이 허가를 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상징적인 메시지를 분명히 요즘 보내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중국 경제도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중국 경제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었던 계기가 러시아가 전쟁을 하다 보니까 러시아가 중국의 전량 뭐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보니 중국이 숨통이 틔워졌는데 그 과정에서 갑자기 북한이나 뭐 베트남도 있고요. 다른 국가들과 러시아가 뭐 돈독한 관계를 구축하려 하다 보니 이러다가 우리 중국 경제 어려워지는 거 타개하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딴주머니 차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제재한다는 소리도 있던데 이것도 맞나요? 그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있고 실제로 그 중국을 방문한 다음에 베트남을 갔잖아요. 푸틴이. 그러면 굉장히 중국이 볼 때는 의도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북한 방문을 연속으로 하지 말아라라는 메시지를 계속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베트남, 푸틴이 북한 뭐 이렇게 가면은 이제 이거야말로 또 새로운 그 베트남과 북한을 끌어들여서 새로운 전선을 하나 만들려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대중 전선이 또 될 수 있잖아요. 동상이몽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또 방책으로 했었는데 어쨌든 바로는 안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갔기 때문에 사실 중국이 굉장히 불편해했다. 이제 이런 소리도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러시아는 무슨 국제 공급망에서 뭘 차지하는 거는 거의 없고 예. 그 원유, 가스 가지고 지금 사실 팔아서 전비를 조달하고 있단 말이죠. 예. 중국도 수혜자입니다, 사실. 그 원유 수출이나 이런 게 다 금지가 돼 있으니까 중국이 많이 사주고 있고 또 인도가 많이 사주고 있거든요. 예. 그 사실은 중국이 정제 기술이 원유 정제 기술이 굉장히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석유화학 제품이 들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게 많으니까 예. 계속 반복적으로 재련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그게 기술이 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세계적 국가로 부상을 하고 미국에 이어서 새로운 질서의 제정자가 되고자 하는 중국을 약간은 그런 전략을 방해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는 동상이몽인데다가 푸틴이 또 그런 얘기 했잖아요. 21세기 최고의 재앙은 소련의 붕괴다. 예. 소련이 왜 붕괴돼야 되느냐. 그러고 나서 말은 안 하지만 왜 그리고 이 세계가 미중, 중미, 양국 시스템으로 가느냐. 예. 우리도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 간의 분쟁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간에도 네. 보이지 않는 경쟁이 앞으로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의 보이지 않는 경쟁. 이게 저도 참 놀라웠습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푸틴이 북한 방문했을 때도 북한에 무슨 일 생기면 우리가 도와줄게. 이거 사인했다는 걸 보고 저는 오히려 그럼 그전에 그것도 없었나? 이야, 이것도 놀랍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이렇게 강하게 제재하는 걸 보고 아니 원래 아삼육처럼 친하게 지낸 맞습니다. 나라 아니었나 했는데 원래부터도 이 세 나라가 이렇게 돈독하지는 않았나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 실제로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러시아는 유럽에 있잖아요. 예. 소련도 마찬가지고. 그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지금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은 예.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양다리 전략을 구사했죠. 이제 중간자적 이익이라고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때만 해도 중국보다는 소련, 러시아가 훨씬 힘이 셌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흐름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중국의 힘이 훨씬 강해졌고 그래서 북중러 뭐 이렇게 삼국 구도로 가는 것보다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1대1로 상대해도 이제 속된 말로 갑이 된 거예요. 예. 북한한테도 원래 그렇고 그럼 예. 내가 굳이 거기에 끼어서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 요번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북한과 러시아가 극약 처방을 한 거예요. 예. 원래는 이제 그 이전에 그 군사 자동 개입 조항이 들어있는 상호 조약이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91년에 러시아와 수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 96년에 그게 폐지가 됐고 2000년에 새로 조약을 하나 맺습니다. 예. 맺는데 거기에는 이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나 뭐 군사적인 얘기가 빠져 있다가 이번에 예. 푸틴과 이렇게 만나면서 애매한 표현을 해놨죠. 군사 지원을 한다. 맞아요. 자동 조항은 아니지만 지원할 수도 있단가?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제가 전문가들한테 들어보니까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바뀐 건 없는 것 같다. 예. 근데 뭐 해석에 따라서 군사 개입을 해도 뭐 별 문제는 없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유사 핵동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나라가 다 어쨌든 핵을 갖고 있는 예. 나라고 이게 굉장히 나쁜 조합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국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는 유럽에 있는 국가인데 이 한반도에까지 자기의 영향력을 넓히면 예. 소위 2차 대전 이후에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어떤 지역은 네가 맹주다. 이거는 이제 전략 균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예.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이 전략 균형에서 갑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 러시아가 온다. 그리고 무슨 군사 기술을 원조해 준다. 군사 기술을 원조해 주기 쉽지 않습니다. 중국이 원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서해 바다도 같이 써야 되고 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이 강화되는 게 꼭 미국이나 남한을 겨냥한다? 이럴 수만도 없는 거죠. 중국은 마음속에 그런 게 있겠죠. 북한이
정말 북한이 얘기하는 강성대국이 되고 네.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면 베이징 말을 들을까 과연. 안 들을 거다라고 생각도 한단 말이죠. 예. 그다음에 러시아의 푸틴도 중국이 과학기술이 좀 모자르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텔스 기능이 잘 안 된다든가 뭐 젠 20이라는 스텔스 비행기가 있는데 좀 약하거든요. 예. 근데 수호이 57 같은 러시아제 비행기는 스텔스 기능이 아주 좋습니다. 그 기술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경쟁을 많이 하는데 무슨 뭐 핵 잠수함 기술 이런 거 줘도 받기도 어렵지만 예. 지금 그런 것들을 중국이 용인할 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걸 둘러싸고 셋이서 예. 지금 뭐 힘겨루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간 그런 눈치 싸움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요. 저는 미국에 대한 관점이 갑자기 궁금한데요. 어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가 감행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에게도 확실한 어떤 갑의 위치를 점하게 되는 지금 국제 정세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그럼 미국 입장에선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서 그냥 어느 정도 타협을 봐서 러시아가 국제사회로 다시 나오게끔 하면 지금 미국은 전략적으로 영순위가 중국이니까 중국을 본인들이 컨트롤하기 훨씬 쉬워지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중국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을 만날 때마다 우크라이나전에 개입하지 마라. 예. 러시아 도와주지 마라라고 계속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런 이제 전쟁이 물론 장기화되는 것도 싫지만 예. 그걸로 인해서 양측이 가까워지는 것도 싫은 거고 그럼 중국은 안 도와준 척하면서 왜 계속 지원을 하냐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그다음에 모든 화살은 중국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런데 또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가 터져서 예. 사실은 이제 미국이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네. 정신이 없는데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될수록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외교 목표가 전략 보고서에 의해서 차이나 챌린지를 제어하는 거예요. 네. 중국의 도전을 억제하는 거니까 그러면 화살이 그렇게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뭐 제재도 많은데 그럼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이제 끌으려고 하는 네. 이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힘을 빼는 이런 것들이 적어도 자신들한테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중국이 북한을 대하는 태도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친분 관계와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가 아닌 면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럼 예전부터 북한이 핵실험하고 핵무기 만든다 이렇게 했었을 때 중국도 그렇게 우호적인 시각은 아니었겠네요. 당연히 아니죠. 아닌데 핵 기술을 주기는 줬죠. 왜냐하면 예. 뭐 줬다기보다도 물론 이제 북한이 중국의 이 소위 위성과 핵 기술 개발을 양탄 일성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자탄, 수소탄하고 이제 인공위성 개발 기술인데 예. 이 시스템을 북한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이 바로 옆에 아까 말씀드린 전략 균형을 깰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오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북한은 아주 일찍부터 김일성 시대부터 핵 개발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예. 그게 사실은 혼자서는 도저히 개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캄보디아라든지 뭐 이런 데 또 원자력 기술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오고 예. 뭐 여기저기서 그 데려다 뭐 인도 기술자든 뭐 이제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김정은이 2012년에 들어왔고 2013년에 3차 핵실험을 하는데 그전까지는 그래도 자신들의 이런 어떤 흐름들을 중국이 알고 있었어요. 예. 핵실험을 한다 그러면 또 통보도 했고. 그런데 3차 핵실험 때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깜짝 놀랐죠. 아니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해. 그런데 그 다음에는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중국이 무슨 큰 행사하면 미사일 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북한으로서는 그러니까 제대로 좀 도와달란 말이야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미국한테도 우리가 이런 힘이 있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거고.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통제 밖으로 벗어나서 막 움직이는 북한은
싫죠. 예. 그런데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음으로 해서 한국도 견제하고 일본도 견제하고 미국도 견제하니까 네. 이거는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있죠. 그래서 전폭적으로 도와주지는 않고 네. 이걸 이제 최대 최소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네. 맥스 미니 스트래티지라고 합니다. 최대한 적게 주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을 씁니다. 그러니까 가출은 못하게 하는 거죠. 집을 나가면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럼 요 안에 있게. 그런데 이제 그게 꽤 오랫동안 해왔단 말이죠. 특히 육자회담 중국이 의장국 하면서 계속 그런 걸 해왔고 필요할 때는 또 북한 지도자가 방문하면 거기에 맞는 또 엄청난 양의 그 소위 뭐 그게 한번 왔다 가면은 쇠고기에 쌀밥 매 미역국 먹는다, 쇠고기 미역국 먹는다라는 게 바로 이제 중국의 어떤 그 상징적인 원조 이런 걸 가지고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한계에 온 거예요. 예. 그죠? 계속 그걸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북한도 기술이 늘고 뭐 핵 기술도 가지고 있고 미사일도 지금 대륙간 탄도탄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위기의식은 중국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북핵과 북한은 다릅니다. 중국한테. 예. 그러니까 북핵은 중국 입장에서도 안 갖고 있었으면 좋지만 북한은 있어야 되는 나라예요. 예.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어야 우리도 견제하고 일본도 견제하고 미국도 견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적 부담의 측면보다는 여전히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기능성이 있다. 다만 그거를 전폭적으로 해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 제재 국가고 자기도 기권을 했든 뭐 어떻게 했든 하여간 그게 통과가 돼서 이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예. 제재가. 그런데 실제로 안 도와주고 있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중국도 어정쩡한 상황에서 이걸 그대로 끌고 가려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근본적으로 변할 건 하나도 없다. 다만 전술상으로 네. 조금 그런 건 있고 자기네와 협력하지 않는 북한의 돌발 행동에 대해서는 중국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내리고 있다. 이 북한과 러시아 간의 이런 유사 핵동맹 수준의 예. 조약 회복 이런 것들도 중국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조치들이 메시지성으로 나오는 거죠. 네. 말씀 쭉 듣고 보면 북중 간의 그 관계, 그다음에 북러 관계도 관계 이게 딱 어느 정도 우리는 일관성 있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정작 그 중국 외교부 그 저 대변인은 한국이 소설 쓰고 있다. 우리 북한하고 관계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발언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이번에 북러 정상회담이나 그다음에 이어지는 꼭 뭐 그게 인과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뭐 노동자 송환 뭐 귀국 조치라든지 이런 게 나오니까 아 중국과 북한의 틈이 벌어진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뭔가 우리도 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뭐 남북관계 소통이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거는 뭐 북한이 응하지를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그건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그런 틈을 파고들어서 예를 들면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과 중국 관계를 이간질하지 말아라. 네. 이런 메시지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 정부의 스탠스나 이런 걸로는 그런 걸 할 생각이 전혀 없죠. 예. 왜냐하면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북핵이라는 거 이거는 완전히 주변화가 돼버렸어요. 예. 북핵 얘기를 뭐 북한 비핵화라든지 이런 얘기들은 이미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맞아요.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상수를 인정하더라고요. 네, 그냥 네.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인정을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핵은 불용이에요. 인정은 안 하는데 실제로 하는 거 보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그러니까 국제사회도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지금 네.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하루속히 핵을 보유하든 폐기하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네. 일단 앉아서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하고 방향을 잡아주고 우리는 중국 정부의 그런 거를 약간 기대를 하는 게 있죠. 네. 그런데
지난 정부의 남북 소통을 통해서 해봤는데 안 되고 결국은 김정은이 그거를 다 차버렸단 말이에요. 네. 뭐 사무소 폭파시키고 다 닫아버렸잖아요. 예. 급기야는 뭐 오물풍선 같은 거 보내서 이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고 국제사회에서 정말 망신스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막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화가 가능하냐 대화체로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건 중국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너무 막다른 골목으로 가서 막 이렇게 북한이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그거를 텐션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미 대선이 11월인데 이 부분을 조금 보면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어떤 뭐 새로운 변화나 이런 것들은 일어나기 어렵고 예. 북한이 정말 뭔가 행동을 하려면 중국의 암묵적 지시가 있어야 됩니다. 예. 없으면 안 돼요. 그거를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이제 중국이 일정한 건설적 역할을 진짜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네. 이번에는 좀 더 북한과 우리 남한과의 우리 한국과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교수님, 그 북한 입장에서는요, 그동안 상당 기간 경제 제재를 받아왔기 때문에 본인들이 필요한 자금 또는 외화 수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러시아에게 무기 팔 수 있는 게 큰 호재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저렇게 득달같이 뭐 부정적인 분위기를 풍기니 그러면 이제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 파는 걸 중단할까요? 아니면 덜 할까요? 아마 어떻게 될까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가 이제 그 아시다시피 가스, 원유 이거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국제 우호 가격으로 받고 있거든요. 예. 국제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러시아가 들어와서 하는 거고. 지금 뭐 컨테이너가 뭐 10만 개가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뭐 포탄이 잘 안 터진다 재고가 많아서 뭐 그런 얘기도 이제 우스갯소리로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북한은 이 기회를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지원이 자신들이 생각한 것만큼 안 오는 부분을 러시아와의 관계를 통해서 상쇄하려고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거는 하려고 하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가면 갈수록 이제 국제사회의 그 제재를 피할 수가 없게 돼 있고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면서도 또 뭐 나토와의 관계 이제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도 계속 악화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니까 중국은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자신들을 그렇게 안 하는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제 국제적으로 둘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두 나라가 좀 뭉쳐서 가보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즘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또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게 주한 중국 대사 교체라든가 우리도 뭐 중국에 있는 여러 대사를 좀 교체하려고 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는데 이 대사 교체라는 게 우리가 외교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원래 있습니다. 뭐 무슨 이유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이제 싱하이밍 대사 같은 경우에 작년에 소위 배팅 발언 이후에 거의 뭐 1년간 공식적인 외교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게 이제 다른 나라의 1개국의 대사가 주재국의 외교 정책을 감나라 배나라 한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1년간 어려웠고 그래서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원래 뭐 또 연말까지 간다 더 한다 그러다가 이제 급거 7월 12일 날 이제 귀국을 하게 됐고 사실 싱하이밍 대사 같은 경우는 전랑 외교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혔던 사람이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강성 발언을 많이 했었던 사람이니까 이제 누가 올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일단 그 부대사 공사가 이제 대리 대사를 합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좀 그분은 유한 언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대사 같은 경우는 뭐 문제가 뭐 많이 됐지만 그거는 그 내부 문제죠. 네네. 우리가 뭐 이렇게 중국하고 부닥치는 이런 걸 한 거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중국 대사가 교체되는데 한국도 교체한다 그러면 이게 꼭 무슨 교환하는 것처럼 네. 되잖아요. 저도 그건 아니다. 이거는 중국은 중국 사정이 있어서 하는 거고 우리는 예. 내부적 문제를 왜 이렇게 등가 교환하듯이 하려고 하느냐.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 정 대사는 또 정 대사 나름대로 정재호 대사 입장이 있을 테니까 예. 그 우리 또 외교부 입장하고 해서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는 저도 반대를 하고 모양이 안 좋은데 어쨌든 대사가 이제 새로운 대사가 온다라는 거는 네. 새롭게 뭔가 이 세팅을 해보자 하는 이제 시도니까 뭐랄까요? 리프레시 한다 그럴까요? 재배치한다 예. 그럴까요? 뭐 그런 의미에서 이 대사 교체는 원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강성 이미지를 계속 풍겼던 싱하이밍 대사가 이제 주한 중국 대사가 이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내정이 되고 오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아그레망을 또 줘야 되잖아요. 네, 서로. 네.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양측이 충분히 지금 한중 관계가 굉장히 경색돼 있다. 어려웠다. 뭐 갈등이 많다. 그러면 좀 풀어보자라는 생각을 그런 걸 통해서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런 분위기가 많이 엿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사로 이제 활동할 분들 또는 대행하고 있는 분들도 좀 유한 성격의 네. 좀 온화한 성품의 분들이 와서 한국과의 관계 설정을 다시 도모하려는 것 같고 이건 달리 말하면 요즘 중국 경제 정말 어려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런 맥락 속이라 해석해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 미중 전략 갈등이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이제 공급망 예. 통제로 갔고 그래서 그걸 한창 전개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코로나 팬데믹에 3년을 겪었어요. 예. 그리고 중국은 완전한 봉쇄 정책을 했습니다. 예. 그게 다른 나라보다 훨씬 심했죠. 그러더니 느닷없이 완전히 또 풀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작년에 리오프닝을 하겠다, 재개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갑자기 동력이 안 생기잖아요. 그게 작년에도 어려웠단 말이죠. 그런데 작년에 리오프닝 하면서 계속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시진핑 주석도 마찬가지고 뭐 중국 리창 총리도 똑같죠. 우리가 문호를 더 개방을 하고 더 대우를 잘해줄 테니까 와라.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하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유효 수요를 개발을 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기존에 하던 업체들도 나가고 투자 금액은 안 들어오고 그러면은 외자가 들어와서 기업이 생겨야 고용 창출도 되고 그것 때문에 연관 산업이 또 돌아가고 그러는데 그런 게 딱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한일중인지 뭐 그런데 회의체로는 예. 그 다음에 개최하는 나라를 뒤에 두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한일중이 맞고 우리는 그냥 뭐 동아시아 3국 해서 한중일 이렇게 불러도 되죠. 근데 네. 지난번에 열린 거는 한일중 이제 3국 정상회의인데 네. 여기에 참여한 것도 사실 중국이 굉장히 미온적이었습니다. 그 전에. 왜 그러냐면 작년에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회담 다음에 내가 지금 여기 가면 한국하고 일본이 같은 편일 텐데 네. 우리한테 좋은 거 없지 않느냐. 그런데 왔단 말이죠. 예. 우리 설득을 해서 온 것도 있고 이게 뭔가 새로운 거를 좀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과거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런 지금 상황이다. 그리고 내부 동력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했단 말이죠. 네. 뭐 박 교수님도 잘 아시지만 이게 소비가 안 되면 네. 기업이 생산할 것도 없어지는 그렇죠. 거고. 뭐 이게 다 이제 순환 과정에 있는 건데 중국 경제라는 게 소비가 뭐 한때 56%, 7%가 경제 성장을 이끌다 지금 한 40% 이하로 떨어졌어요. 예. 그럼 이제 그거를 상쇄하기 위해서 수출을 막 하고 뭐 저가 밀어내기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게 지금 굉장히 언밸런스하게 지금 이게 불균형적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빨리 하루속히 정상 궤도로 하려면 원래 중국의 성장 모델인 외자가 들어오고
거기에 따라서 고용 창출이 되고 예. 거기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수출을 하고 이런 좀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 그게 지금 딱 막혀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중국 탈출 러시 예. 뭐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죠. 예. 그 탈출은 그렇다고 치는데 그러면 새로운 신규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겁나서 못 가는 거예요. 예. 반간첩법, 대외관계법, 애매한 규정들이 너무 많다. 그럼 예. 이제 중국이 정말로 그런 걸 유치하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패턴으로 외자를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을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다. 이게 어려운 게 계속되면 회복력이 떨어지잖아요. 네. 이게 지금 빨리 고치면 고칠수록 국제 규범이나 이런 거와 같이 갈 수 있는 회복력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때 올바른 정책을 내놔도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은 회복 탄력성을 못 갖게 되면 예. 중국 경제가 실제로 지난달에는 3위로 밀려났습니다. 예. G2라고 그랬는데 네. 뭐 4천만 불 차이로 예. 경제 규모가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죠. 뭐 예. 세계 양대 경제 체고 우리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또 하나의 경제체로서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것도 지금 G3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 따지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국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2, 4분기도 지금 4.7%밖에 못했다. 그 GDP가. 네. 그러면 자기네 생각대로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 빨리 이런 경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지금 굉장히 유력해지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본인이 맨날 자랑하잖아요. 김정은하고 친하다고. 네. 그럼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아주 강한 대치 국면을 조장했다가 분위기 확실히 바뀌어버리면 그거 어떻게 수습하죠? 그런데 그게 분위기가 확 바뀔 가능성은 사실 별로 없어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예. 북핵 문제 해결은 미국이나 네. 이런 데가 생각하는 거는 비핵화입니다. 핵을 예. 없애는 건데 그건 북한이 받아들일 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왔는데 그걸 예. 포기하겠어요. 그러니까 비핵화를 안 할 거면 그거는 결국은 맴맴 돌게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중국은 그걸 이용을 하는 거죠. 우리는 북한이 핵을 안 가지면 한반도에는 핵이 없다. 그래서 북한 비핵화가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예. 그런데 중국은 꼭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쓰죠. 왜냐하면 여기 주한미군이 있고 미군의 전략 핵무기라든가 전략 자산이 오는 거가 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꼭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그 이전에 한중 정상회담을 해서 예. 북한 비핵화에 합의했다라고 우리는 발표를 해요. 예. 그런데 중국은 그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는 북한만 핵을 안 갖고 있으면 우리는 핵을 개발하지 않기 때문에 한반도가 비핵화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예. 중국은 북한이 핵이 없어도 주한미군이 있는 한 미국의 예. 전략 자산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전략 전술 핵무기가 한 200기 정도 90년까지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러다 오키나와로 갔단 말이에요. 예. 그런 일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둘러싸고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김정은 로켓맨이야. 내가 로켓맨하고 1대1로 할 거야 하는데 김정은이 포기할 리가 없기 때문에 네. 결국은 지금같이 가면 누가 되더라도 지금같이 가면 이게 이제 일본의 핵무장론이 나오게 돼 있고 네. 한국의 핵무장론이 나오게 돼 있고 그렇겠죠.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예. 대만 얘기도 나와요. 네. 그러면 그거는 또 중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핵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남북이 이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써서 이게 혹시 뭐 미국과 북한 간의 유화적인 분위기로 가면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제가 지금 근본적으로 말씀드린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예.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북한 핵은 미국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그래서 내가 ICBM을 만드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물론 이제 재작년부터 뭐 이건 남한한테 쓸 거다. 김정은 동생인 김여정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북한이 핵을 갖는 것은 동북아뿐 뭐 미국은 물론이고 동북아에도 동아시아에도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고 네. 미국을 겨냥하고 있던 ICBM을 뒤로 돌리면 전 유럽이 사정권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게 국제 문제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뭐 단독으로 둘이 해서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내가 포기하겠다.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 아니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그거는 물론 뭐 이제 다 예상이긴 하지만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당연히 그렇게 되면 어렵지만 저는 그 전제가 굉장히 어려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의 이 구조에 걸려 있기 때문에 쉽지 않군요. 예, 거기까지는 지금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이런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급변하는 정세들 속에서 중국 내부에서 고심이 정말 많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제 개막한 3중전에 이거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다들 초미의 관심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은 작년쯤에 열렸어야 되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열렸고 이번에 이제 개혁 심화 발전과 중국식 현대화 그 강화에 관한 뭐 결정 이런 예. 거예요.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예. 이 말 자체가. 네. 개혁 심화는 옛날부터 원래 했던 거고 네. 다만 이제 중국식 현대화라는 표현은 시진핑 때 들어와서 쓰는 거예요. 이거는 그전에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현대화 예. 이런 거 쓰다가 사회주의도 없어졌고 맞아요. 그냥 중국식 현대화예요. 그러니까 자신들 방식을 따르는 현대화도 한 파트가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란 예. 말이죠. 그러면서 이 굉장히 추상적인 말들을 많이 하죠. 신질 생산력, 예. 신품질 생산력이라는 뜻인데 결국은 과학기술 자립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AI 플러스 이런 거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자신들이 개발해서 접근을 하고 상당히 높은 수준에 가 있는 것도 있지만 네. 여전히 원천 기술이 미국 쪽에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네. 특별히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AI 플러스를 하려면 그게 핵심인데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견제를 당하고 있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도. 그런데 이제 그거는 외부적인 문제고 내부적으로 복잡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부동산, 그다음에 지방 부채, 실업률, 고질적인 거죠. 원래 네. 중국이 갖고 있었던 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뭉쳐져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이제 중국 내부의 일부 학자들이나 서방의 학자들도 이거를 일단 돈을 확 집어넣어서 네. 일단 좀 어느 정도 살려놓고.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중국은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예. 때 4조 위안을 넣었는데 그게 그 당시 환율로 한 880조 정도 됐었고 그때 우리 뭐 그 예산이 400조일 때니까 2년치 예산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주식 시장과 뭐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서 결국 거품이 됐고 예. 그걸 아직까지 거기에 해결도 안 대해서 되고. 해결이 안 되고 있다라는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한 번에 늘 여력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넣어서 안 될 경우에는 그 다음 수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과거 같은 경기 부양을 안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자생적인 어떤 그 네. 구조 조정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수가 안 좋으면 그거를 커버하는 게 이제 수출이죠. 수출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경제 구조라는 게 내수, 투자, 수출인데 이 수출도 지금 딱 뭐 공급 과잉 생산, 과잉 생산의 밀어내기다 이래서 또 벽에 부닥친다. 그럼 이것도 하반기 정도부터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잘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투자는 정부가 어쨌든 공공 투자를 좀 늘리면 되는데 이게 경제가 살아나려면 민간 투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예. 민간이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국가가 중심이 된 정부 재정 투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예. 이 공공 투자를만 가지고는 성장률을 끌어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빨리 궤도에 올리느냐가 이제 중국의 관건인데 그게 이제 이번 그 결정이라는 게 이게 이제 중국 중앙위원회 공산당 중앙위원회 20기 3중전의 결정이 이제 마지막 날 통과가 되면 그 부속 법이나 예. 집행령, 시행령이 나옵니다. 이제 거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서방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근데 결정적으로 뭐 대량의 부양 자금을 넣는다거나 이건 어려울 것 같고 예. 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세제. 예. 94년에 중국이 분세제라고 그래서 처음으로 예. 이제 세금을 나눠서 걷는 걸 했어요. 지금도 소비세가 한 10% 정도 차지하는데 이게 중국 정부가 다 갖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분세잖아요. 지방 정부도 얼마 좀 갖게 하면 지방 정부 재정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다. 예. 이런 걸로 동력을 주는 그런 조치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것만 돼도 약간의 숨통을 튼다라고 저는 보죠. 그렇군요. 어쨌든 중국 경제가 요즘 고심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교수님이 전망하시기에 중국이 지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다시 그 중국 경제를 가동시키는데 성공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경제라는 게 지금 독불 장군이 없잖아요. 예. 다른 나라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중국 같은 데가 지금 글로벌 밸류 체인의 한 40%를 차지하는 예. 그런 국가인데 그러면 정책 전환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잘못됐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예. 바꿔가면서 국제 규범과 국제적 흐름을 따라가려는 노력을 보여주면 동력이 생길 수 있다. 네. 그래서 아직도 늦지 않았다. 그러나 더 늦어지면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들이 굉장히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체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뭐 네. 인도, 베트남이 중국 같이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찾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거 더 뺏기기 전에 빨리 정책 전환을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맞다. 그렇다면은 중국이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너무 이념에 경도돼서 가면 그 작은 그 어떤 줄기마저도 놓칠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덕분에 복잡다기한 동아시아 어떻게 흘러가는지 진짜 확실히 배웠네요.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